1944년 5월과 6월 사이 나치들은 아우슈비츠 이 비르케나우의 냉혹한 시스템을 영상으로 담았다. 그들은 철로 플랫폼에서의 대규모 선별, 죽음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희생자들의 개인 물품이 처형자들에 의해 분류된 차에 단지 소유물로 전락한 모습을 기록했다. 불과 5년이 차에 되지 않아 아우슈비츠의 세계 수용소는 야만의 중심지가 되었다. 110만 명 이상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20만 명은 어린아이였다.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고 아이들은 가족과 격리되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곧장 가스실로 향했다. 생활 조건은 비인간적이었다. 변경은 과밀했고 쥐가 들끓었으며 끊임없는 굶주림과 기진맥진할 때까지의 강제 노동이 이어졌다. 매일매일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문의 연속이었다. 제3제국은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강제 수용소를 세웠지만 아우슈비츠만큼 잔혹하고 죽음이 만연한 곳은 없었다. 아우슈비츠, 아리아 인종의 죽음의 수용소. 1940년 4월 27일 SS 지휘관 하인리히 히물러는 폴란드 남부의 52행침 오슈에침 시에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창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52행침은 조용한 소도시였으며 크라쿠프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히물러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장소는 강제 수용소를 수용할 장소로 선정되었고 곧 죽음의 장소로 변모하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천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지에는 철조망과 감시탑이 세워졌으며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벽돌 막사들이 건설되었다. 1941년 초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본격적으로 죄수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해 3월에는 이미 19,000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폴란드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곧 아우슈비츠로 보내질 전체 인원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다.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약 130만 명 가운데 약 110만 명이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희생자 중에는 약 96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그중 86만 5천 명은 도착 즉시 가스로 살해되었다. 또한 7만 4천 명의 비유대계 폴란드인, 2만 1천 명의 롬족, 1만 5천 명의 소련군 포로, 그리고 공산주의자, 레지스탕스, 동성애자, 장애인, 정신병 환자 등 기타 그룹의 사람들 약 15,000명이 있었다. 아우슈비츠의 죄수들은 굶주림, 탈진, 질병, 그리고 개별 처형이라는 비인간적인 조건에 시달렸다. 많은 이들이 음식 부족, 육체적 피로, 그리고 수용소 내에서 빠르게 퍼지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다른 이들은 나치 정권의 가장 어두운 특징 중 하나였던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 살해되었다. 1941년 겨울 최종 해결책 디 엔드로숭이 실행되면서 나치 정권은 더 많은 유대인을 더 효율적으로 학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 기존 수용소에서 약 3km 떨어진 습지대, 폴란드어로 부제진카, 독일어로는 비르케나우로 알려진 지역에 새로운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가 결국 유대인 집단 학살, 역사상 최대의 학살 장소가 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비르케나우는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로 계획되었으며 당시 히틀러의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 새 수용소의 설계와 건설 임무는 SS 대위칼 비쇼프 칼 비쇼프와 SS 상병 프리츠 에를트 프리츠 에르틀라는 건축객에 맡겨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은 인간 생존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이 명백했다. 그들의 초기 계획에 따르면 하나의 막사에 550명의 죄수를 수용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는 죄수들이 극도로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활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였다. 비교하자면 다우 수용소에서는 유사한 막사가 2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죄수들이 극심한 과밀 상태와 고통 속에 방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인 비르케나우의 건설은 194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SS 장교들은 수용소 내부의 죄수들을 동원해 직접 건설을 하게 했으며 1만 명의 소련군 포로들이 그해 가을부터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수백 명만이 다음 해 봄까지 생존했을 만큼 조건은 비참했다. 죄수들은 SS 감시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환경은 비위생적이었으며 질병이 만연했다. 아우슈비츠를 둘러싼 습지 지역은 특히 위험했으며 질병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결국 비르케나우의 건설을 마쳤고, 이곳은 제3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주된 학살 중심지가 되었다. SS의 수장 하인리히 히물러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여 근처에 또 다른 수용소의 건설을 허가했는데, 이는 IG 파르벤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용소들의 건설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거대한 죽음의 복합단지로 만들었으며, 이는 제3제국의 살인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비록 명령은 하인리히 히물러로부터 내려졌지만 아우슈비츠를 다른 수용소들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만든 일상의 운영과 대부분의 혁신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인물은 최종 해결책을 가장 치명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행한 자이며, 아우슈비츠를 나치 절멸기계 중 가장 음산하고 효과적인 장소로 바꿨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 회스, 루돌프 호스이며, 그의 이름은 수백만 명의 고통과 죽음으로 각인된 채 역사에 남아있다. 루돌프 회스, 다하우에서 아우슈비츠까지 1940년 4월, 루돌프 회스라는 SS 장교가 독일인들에 의해 아우슈비츠로 이름이 바뀐 폴란드 남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그의 임무는 그곳에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단지 버려진 몇 개의 건물과 우리만을 발견했다. 그 지역은 황량하고 날씨는 습하고 불쾌했다. 그러나 회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수용소를 작동시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SS 장교로서 그는 명령을 의심하거나 질문할 수 없었고 단지 복종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아우슈비츠라는 도시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회스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내려고 했다. 그 도시는 곧 나치 정권에 있어 핵심적인 장소로 변모할 것이었고, 회스는 그 지휘를 맡을 인물이었다. 수용소의 건설은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회스는 그 과정을 가속화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수용소는 나치 정권이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막사의 건설과 수용소를 둘러싼 철조망의 설치를 감독했다. 한편 아우슈비츠 도시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였고, 도시 외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공포와 죽음의 장소로 변모할 것이며, 아우슈비츠 도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목격자가 될 것이었다. 수용소의 사령관인 루돌프 회스는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를 신문했던 미국 변호사 휘트니 해리스 위트니 해리스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 역시 그를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으로 묘사하며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무해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폭력과 극단주의로 점철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1900년 독일의 검은 숲 슈바르츠발트에서 태어난 그는 엄격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며 아버지로부터 복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교육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의 군 복무에 대한 준비가 되었고, 그는 독일군에서 가장 젊은 하사관 중 하나로 활약했다. 그러나 독일의 패배는 그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독일 정부와 군대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보다 급진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고자 했던 극우 민병대 프라이코어 Freikorps에 가입했다. 그러나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한 결과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1923년 그는 프라이코어의 동료를 밀고 했다는 이유로 옛 스승 발터 카도우, 월터 카도우를 살해했다. 회스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1928년에 조기 석방되었다.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회스는 자신의 문제를 항상 국제 유대인 음모 탓으로 돌렸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를 SS에 가입하게 했고 결국 홀로코스트의 설계자 중 한 명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증오로 가득 찬 마음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준비가 된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다. 1928년 석방 이후 루돌프 회스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한 농업 공동체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아내를 만나 농부로 정착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1934년 극적으로 변화했다. 히틀러의 경찰 수장이었던 하인리히 히물러는 그에게 S에 정식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회스는 1922년부터 나치당의 일원이었으며 히물러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934년 11월 그는 바이에른 주 다우에 도착해 강제 수용소 경비로서의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강제 수용소는 임시 구금과 처벌의 장소였으며 아직 대량 학살의 장소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공포의 시작. 불록 11번 1940년 6월 독일인 죄수 30명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해 이 수용소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이송된 자들로 제대로 된 도구나 자재도 없이 강제 수용소를 건설해야 하는 거대한 과업에 직면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죄수들은 기계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과 건축 자재를 나르며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SS 경비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SS는 인간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길 원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나치는 잔혹한 해결책을 선택했다. 인근 가옥의 약탈. 죄수들은 폴란드 가정집을 철거하러 보내졌고 필요한 건축 자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벽돌, 판자, 목재 및 기타 자재들이 철거된 집에서 수거되어 강제 수용소 건설에 사용되었다. 이 와중에 최초의 폴란드인 죄수들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했고 강제 노동과 학대의 체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독일계 죄수들은 최초의 카포, 즉 죄수들 사이에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SS와 폴란드 죄수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점차 그 형태를 갖춰갔다. 죄수들은 하루 종일 변경, 철조망, 감시탑을 건설했다. 이 수용소는 감금과 고문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고 죄수들은 비인간적인 조건 아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다.
아우슈비츠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SS 본부 및 경제행정청의 수장이었던 오스왈트 폴의 방문이 그 시작이었다. 포흘은 루돌프 헤스에게 수용소의 수용 능력을 늘리라고 명령했고, 이는 아우슈비츠가 나치 정권에 있어 더욱 중요한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차르틸 하인리히 힘러는 나치 국가를 위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고자 했으며,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는 그 핵심이었다. 수용소는 베를린의 히틀러 총통관 등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을 위한 화강감과 같은 원자재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블록 11번이 건설되었고, 이는 수용소 내에서도 공포와 고문의 상징이 되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붉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그 목적은 어둡고 독특했다. 블록 11번에 들어간 죄수들은 고문과 살해를 당했으며, 천장의 들보에 매달리거나 난로에 머리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블록 11번의 존재는 나치 체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들이 공포와 억압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곳에서의 고문을 살아남은 죄수들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변경으로 돌아갔으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블록 11번에서는 SS, 소위 막스 그람너가 죄수들의 생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과거에는 소목동이었던 그는 SS에 가입하면서 삶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자신의 블록 안에서 누가 살아야 할지,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1938년 S에 입대했다. 그의 권력 상승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곧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라브너는 매주 죄수들의 형사보고서를 검토했고 누구를 처벌할지, 누구를 처형할지를 결정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외부에 격리된 뜰로 끌려가 잔혹하게 처형되었다. 이 뜰은 벽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죄수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사형수들은 블록 입구에서 가장 먼 벽까지 끌려갔고, 그곳에서 SS 사형 집행인이 소형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살해했다. 그라브너는 냉혹하고 양심 없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죄수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권력을 즐겼다. 그의 생사 결정은 자의적이었고 그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는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곧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블록 11번은 공포와 죽음의 장소였으며 죄수들은 고문과 처형에 시달렸다. 그라브너와 그의 집행자들이 있는 이곳은 공포의 장소로 죄수들은 매일같이 처벌이나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어려운 날들을 견디며 살아남기 불과 2년 만에 아우슈비츠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 수용소로 보내진 2만 명의 폴란드인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망률은 아우슈비츠를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만들었고 제3제국의 어떤 죄수라도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게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과정이었다. 죄수들은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입구 근처의 수용센터로 이동되었다. 그곳에서 죄수들은 신원 확인과 분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여기에는 몸의 수용소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소련군 포로들이 처음으로 이 같은 대우를 받았고 아우슈비츠는 이 방식으로 죄수들에게 문신을 새긴 유일한 강제 수용소였다. 문신 과정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슴에 긴 바늘로 구멍을 뚫은 후 그 상처에 잉크를 채워 넣었다.
이는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빠르고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죄수들은 줄무늬 수영복도 받았고 유니폼에 꿰매야 할 색깔 삼각형도 지급되었다. 이 삼각형의 색은 죄수의 분류를 나타냈으며 유대인들은 노란색 다윗에 별로 식별되었다. 죄수들의 분류는 엄격하고 자의적이었다. 범죄자들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보라색 또는 초록색 삼각형을 부여받았다. 정치범은 빨간 삼각형, 집시와 동성애자는 각각 갈색과 분홍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었다. 여호와의 증인과 비사회적이라 불린 자들은 검은 삼각형을 달았다. 이 분류는 아우슈비츠에서 죄수들이 겪게 될 굴욕과 타락의 시작에 불과했다. 죄수들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유니폼을 받은 후 그들은 막사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침대를 찾는 것은 매일의 도전이었으며 대부분은 이전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빈 침대가 생겼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차가운 돌바닥 위의 집더미에서 아무런 편안함도 휴식도 없이 잠을 청해야 했다. 매일 밤 죄수들은 광장으로 나가 점호를 받아야 했으며 이 의식은 큰 긴장과 공포의 순간이었다. 바로 이때 일부 죄수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불확실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수용소 안에서는 특히 두 그룹이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성직자와 유대인. 이들, 특히 폴란드 가톨릭 사제들은 에른스트 크랑케만, 이 이끄는 형벌 지휘대의 주요 희생자였다. 그는 사디즘으로 악명 높은 카포였다. 크랑케만은 1940년 8월 작센하우젠에서 이송된 두 번째 독일인 범죄자 그룹의 일원으로 수용소에 도착했다. 많은 SS들이 그를 혐오했지만 그는 두 명의 강력한 후원자 회스의 부관인 칼 프리츠슈와 지휘관의 수석 보좌관인 게르하르트 파리츠슈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팔리츠슈 역시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1914년에는 죄수들의 개인 물품을 절도하고 한 유대인 여성 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 범죄는 제3제국에서 인종 오염으로 간주되었다. 부패와 잔혹함은 수용소 전반에 퍼져 있었으며 죄수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다. 크랑케만은 수용소의 카포로서 그의 잔인함과 거대한 체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수용소 중앙의 점호 광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롤러에 앉아있곤 했다. 롤러는 매우 무거워서 20명가량이 끌어야 했고 그는 이를 가능한 한 빠르게 끌도록 강요했다. 손에는 채찍을 들고 속도를 못 맞추는 죄수들을 때려 더욱 격렬하게 일하게 했다. 어느 날 밤 한 죄수가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롤러를 더 이상 끌 수 없게 되자 크랑케만은 나머지 형벌 지휘대원들에게 그 쓰러진 죄수 위로 롤러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SS는 이런 잔혹 행위를 조장했고 크랑케만과 다른 카포들에게 보상으로 수프 한 그릇 더, 일반 죄수들보다 더 큰 빵 조각 같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은 또한 귀중한 물품이었던 담배를 받았으며 이는 수용소 내에서 호의나 보호를 사는 데 사용되었다. 일부 카포는 일반 죄수들보다 더 나은 옷과 신발을 지급받아 권력과 권위를 갖춘 외양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보상은 크랑케만 같은 카포들이 잔혹함을 지속하고 죄수들을 억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유인책이 되었다. IG 파르벤의 범죄. 지클론 B 생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SS 지도자들과 카포들만이 수용소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의 책임자가 아니었다. 무대 뒤에는 억압의 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업인들과 경영진들도 있었다. 1941년 5월 화학회사 IG 파르벤의 고위 임원이었던 오토 암브로스 박사는 동부에 합성 고무 공장을 건설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전쟁 후 유대인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킬 것이라는 나치의 원래 계획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을 넣는 전쟁이 몇 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 믿고 전후에 모든 유대인을 아프리카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쟁은 길어졌고 나치들은 제국 내부에서 고무와 연료 같은 필수 자재를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지 파르베는 전쟁이 끝난 후 새로 정복한 식민지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독일의 계획자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처칠의 항복 거부와 영국 공군의 전투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야심과 낙관주의로 잘 알려진 나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했고, 계획 부족과 적들의 강력함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전쟁은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었고, 오토 암브로스 같은 기업인들은 전쟁 수행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화학기업 아이지 파르베는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중단되었던 확장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은 아니었지만 아이지 파르베는 나치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에 기꺼이 협력하고자 했다. 나치의 4개년 계획은 동부의 부나부나로 알려진 합성 고무 공장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아이지 파르베는 슐레지엔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위치한 지역이었다. 합성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했고 이는 고온 수소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려면 석회, 물, 그리고 특히 석탄 같은 필수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아이지 파르베는 선택된 부지가 운송 및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구했다. 오토 암브로스는 새로운 분화 공장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지도와 계획도를 검토해왔다. 마침내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완벽한 부지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수용소와의 근접성이 공장 부지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당시 아이지 파르베는 강제 노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계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장에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그때 오토 암브로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무료 노동력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이지 파르베는 합성 고무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기회를 오랫동안 모색하고 있었다.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그들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지역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수용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우슈비츠는 단지 작은 규모의 구금 장소에서 독일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자재 생산의 중심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히물러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했고 수용소를 원래 계획된 10,000명에서 30,000명의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용소 사령관인 회스는 이러한 확장을 실행할 자재와 자원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히물러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제안했다. 만약 아이지 파르벤이 막사를 건설하고 자재를 제공한다면 아우슈비츠는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지 파르벤의 아우슈비츠 참여는 단순히 자재 제공과 막사 건설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가스인 치클론 B, 사이클론 B를 생산했다. 이 가스는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수분 내에 수백 명의 수감자를 학살하는 데 사용되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치클론 B는 유럽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 전쟁 후 아이지 파르벤의 경영진들은 치클론 B 생산과 독일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1947년 미국 정부는 오토 암브로스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 9명을 전범으로 수감했다. 아이지 파르벤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여러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분할되었다. 20세기의 비극, 최종 해결책. 아돌프 히틀러와 하인리히 힘러를 포함한 나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유럽의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1940년 힘러는 유대인들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과 같은 제3제국의 외딴 지역으로 추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6월에 시작된 소련과의 전쟁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치는 유대인 문제에 대해 더욱 과감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살하여 소련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식 정책이 되었습니다. 서유럽과 독일 제국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로 유대인을 이송한다는 아이디어는 곧 폐기되었습니다. 대신 히틀러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유대인들을 독일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련과의 전쟁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이드리히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더 동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질질 끌었고 최종 해결책은 대량 학살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부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새로운 살인 방법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SS 장교들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여성과 어린이를 근거리에서 사살하는 데 따른 정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힘러는 부하들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살인 방법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치는 살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희생자를 폭발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인 안락사 프로그램은 포장된 일산화탄소를 살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린더를 대량으로 장거리 운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루돌프 호스는 아우슈비츠 주변의 곤충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지클론 B라는 가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르스트는 이 가스가 이 XU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용소 내 처형장인 11번 블록은 이 가스 실험을 수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아이지 파르벤 생산 공장이 건설 중이었기에 제시는 필요한 모든 가스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하고 지클론 B 실험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계획인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스실의 지옥. 나치는 지클론 B가 선호되는 방법이 되기 전에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왔습니다. 장애인을 살해하는 데는 화학주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효율적인 방법인 병에 든 일산화탄소로 전환했습니다. 1939년 10월부터 1940년 5월까지 이전 정신병원에 위치한 학살센터에 샤워실로 위장한 특수가스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서프로이센과 바르테가우에서 약 10,000명의 정신병 환자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동식 가스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뒤쪽에 밀폐된 칸이 있는 개조된 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이 칸에 밀려 들어간 후 가족이 살해된 후 병에 든 일산화탄소로 질식사했습니다. 나치는 그 지역을 지배 인종으로 다시 채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착한 독일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종 청소와 말살 과정은 독일 국민을 위한 순수한 영토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가스실과 기타 말살 방법은 나치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데, 이는 나치가 자신의 이념과 독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는 이념과 증오가 권력과 연민의 결핍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상을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1941년 안락사 운동은 14F-13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강제 수용소로 확대되었습니다. 7월 28일 저녁 점에서 병든 수감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마침내 도움을 받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을 포함한 약 500명의 병든 수감자들이 수용소에서 끌려나와 대기 중인 기차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대신 그들은 단치 근처 소넨샤인에 있는 개조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이 가스로 살해된 최초의 사례였지만 수용소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로 이송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살해의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을 먼 거리로 이송하여 살해하는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친위대 장교들은 수용소 내부에 샤워실과 유사한 밀폐된 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치클론 B를 사용하면서 간수들이 희생자를 죽이는 동안 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살해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사령관 루돌프 회스는 이러한 살인 방식에 만족했으며 친위대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클론 B의 도입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효율성과 잔혹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914년은 14F-13이라는 계획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수감자를 찾아내어 제거할 장소로 보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나치 독일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비르케나우 가스실로 이송된 후 인근 초원에 묻혔습니다. 가스실은 리틀 레드 하우스, 리틀 레드 하우스 또는 벙커 1, 벙커 1으로 알려진 벽돌 오두막에 있었는데, 이 오두막은 가스 처형 시설로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리틀 레드 하우스는 새로운 용도에 맞춰 개조된 벽돌 오두막이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4개의 방은 2개의 분리된 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각 방의 문에는 소독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나치가 가스실을 학살 장소가 아닌 살균 장소로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시사합니다. 1942년 6월 벙커 2, 벙커 2 또는 리틀 화이트 하우스, 리틀 화이트 하우스로 알려진 두 번째 벽돌 오두막이 개조되어 같은 해 7월 하인리히 힘러가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벙커 2의 가스실에서 살해된 네덜란드 유대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러는 이러한 학살 방식과 아우슈비츠 제3호 수용소 건설 현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처에는 새로운 아이지파르벤 공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1번과 2번 벙커는 1943년 봄 새롭고 더 큰 화장터가 건설되면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번 벙커는 1944년 5월 헝가리 유대인 학살을 위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1번 벙커는 1943년에, 2번 벙커는 1944년 11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대형 화장터는 1941년 10월에
비르케나우의 새로운 포로 수용소와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화장터는 오래된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가스실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945년 1월, 소련 붉은 군대가 도착하기 직전, 나치는 자신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지 않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화장터와 오두막을 폭파했습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자행된 참혹한 만행의 증거를 지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해 7월 28일, 아우슈비츠에서 선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되어 대기 중인 기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이 수감자들은 단치히 근처 소넨샤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가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이 이러한 처형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수용소 내부에서 이러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나치는 강제 수용소 내에 처분 시설을 짓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감자들을 먼 거리까지 이송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샤워실과 유사한 특수방이 지어졌고 치클론 B라는 가스가 처분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치클론 B를 사용하면 경비원이 직접 피해자와 마주할 필요가 없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령관 루돌프 헤르츠는 이 방법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3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최초의 가스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레시아에서 게슈타포가 파견한 폴란드 유대인들이 기차역에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 아우슈비츠에서의 요제프 맹겔레 이야기, 잔혹함과 사디즘으로 특히 두드러지는 이름이 있다. 요제프 맹겔레 박사. 그는 비르케나우의 화장장이 완공되고 수용소가 가장 파괴적인 시기로 접어들 무렵 결정적인 시기에 수용소에 도착했다. 맹겔레는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는 쌍둥이에 대한 연구에 집착했고 수용소에 쌍둥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 외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맹겔레의 실험은 잔인하고 무의미했다. 그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죽이고 비교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그는 외소증 환자와 노마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가했다. 그의 실험 대상자 대부분은 실험 도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기형을 입었다. 아우슈비츠에 오기 전 맹겔레는 전쟁 영웅이자 존경받는 의사였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그는 괴물로 변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브라질로 도망쳐 비밀리에 유전 실험을 계속했다. 1979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범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다. 맹겔레의 유산은 공포와 사디즘 그 자체다. 그의 이름은 오슈비츠,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단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7,000명의 생존 수감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부분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수용소에 남겨진 수감자들은 상태가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독일군이 노동 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6만 5천 명의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끌려나와 서쪽으로 도보 행진을 강요당했다. 이른바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진 이 경험은 수감자들이 겪은 것 중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선별보다도 수용소의 기아 식단보다도
병으로 오염된 오두막과 얼어붙은 주거보다도 더 참혹했다. 수감자들은 얇은 죄수복만 입은 채 구타당하며 끌려 나왔고, 그것은 폴란드의 눈과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소련 병사들은 나치가 수감자들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소련 군인들은 더러운 막사 안에서 본 것을 살아있는 해골이라고 묘사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실수로 죽일까 두려워 만지는 것도 망설였다고 한다. 해방군은 폴란드 적십자와 협력하여 생존자들에게 의료와 식량을 제공하려 했다. 소련군 병원은 약 4,500명의 생존자들을 치료했으며 수용소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과 영화 촬영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너무 약해서 이동할 수 없었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수만 명의 수감자들은 다하우, 다차우와 로틀라우를 향해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행진하고 있었다. 죽음의 행진은 수감자들이 겪은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나였다. 기온은 섭씨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일부 실레지아 주민들은 행진 중인 수감자들을 도우려 했다. 그러나 탈출을 시도한 많은 사람들은 등에 총을 맞고 살해당했다. 아우슈비츠 해방일인 1월 27일은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에 의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되어 있다. 매년 1월 27일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추도 행사가 열린다.